강제 배류기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강제 배류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앞 강의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에서는 원리를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드린 것이고 현장에서는 전이 변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의 누설 전류가 배관의 방식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 배류기를 설치하면 일반적으로 50%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선택 배류기를 설치해도 전이 불량이 남아있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럼 남은 50% 정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 배류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강제 배류기는 우리 배관의 방식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배관에는 누설 전류를 증가시켜서 간섭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강제 배류기 대신 정류기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 배류기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정류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선택 배류기로 해결이 되지 않는 배관은 지하철 간섭이 없더라도 방식이 안 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배관에는 처음부터 방식 전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류기를 2대, 3대, 4대를 계속해서 설치해도 방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배류기를 설치하게 되는 건데요. 즉, 이런 배관들은 지하철의 누설 전류가 전이 불량의 원인이 아니고 원래 방식이 되지 않던 배관이 대부분입니다. 방식이 안 되는 배관에 지하철 간섭이 생기니까 지하철 누설 전류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강제 배류기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하철 누설 전류가 전이 불량에 약간 기여를 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하철 누설 전류가 전이 불량 원인의 대부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누설 전류가 심한 차량 기지 주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곳은 배관을 1, 2km 정도 절연을 해서 별도의 강제 배류기로 할 수도 있는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하 구조물을 방식을 할 때 방식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른 금속과 절연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즉 전기적으로 접촉이 되어 있으면 그 다른 금속이 어떤 금속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금속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절연이 잘 되었을 때의 방식 전류보다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방식 전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금속까지 함께 방식을 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보통은 방식 전류를 다 빼앗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배관을 포함한 모든 지하 구조물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절연입니다. 절연이 잘 되어 있는 배관의 방식에 1A의 방식 전류면 충분하다고 했을 때 절연이 안 되어 있는 배관에는 10A, 20A로도 방식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강제 배류기로 10A, 20A 정도는 어렵지 않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절연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방식 전류가 많이 필요한 배관에 절연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이 강제 배류기로 방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절연이 잘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배류기로 방식을 했더니 전이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절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기 방식의 역사를 함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건 미군이었습니다. 미 8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 인프라가 없었죠. 그래서 1970년에 송유관을 건설합니다. 배로 석유를 들여와서 육로로 운송하기 위해서 포항에서 의정부까지 400km가 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게 되는데 미군에서 건설을 한 겁니다. 포항에서 의정부면 우리나라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형태가 되죠. 이름이 한국 종단 배관, 트랜스코리아 파이프라인입니다. 앞자만 따서 TKP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50년이 넘다 보니까 그동안 이 배관에서 기름 유출 사고도 종종 있었습니다. 미국은 1970년에도 이미 전기 방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TKP에도 전기 방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방식 시설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전기 방식이란 걸 처음 알게 되고 여기에 참여했던 국내 기술자들이 있었겠죠.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의 전기방식 전문 회사가 1970년대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정유기는 1970년 초 이 미군 송유관이 건설되면서 미군에서 설치를 했고요. 배류기도 이 송유관에 설치한 게 최초인데 1981년입니다. 미군 송유관은 외부 전원법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선택 배류기를 설치했습니다. 국내 배관에는 1984년에 처음으로 배류기가 설치가 되고 1980년대에 엄청난 수량의 배류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1980년대에만 50대가 넘는 배류기가 설치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전기 방식이 막 도입되던 때라서 전기 방식을 거의 하지 않고 있던 시기인데 갑자기 전기 방식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었겠죠. 그래서 가장 쉽게 해결이 가능한 배류기로만 방식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도 이때에는 선택 배류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과 수도권 인근의 지하철에 설치된 배류기 현황이고요. 다른 대도시에 있는 배류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초반에 국내 연구기관이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1981년 미군 송유관이 처음 배류기를 설치한 걸 시작으로 2003년까지의 자료입니다. 1981년에서 1985년까지 7대의 배류기가 설치가 됩니다. 이때는 지하철 1호선과 2호선까지밖에 없었죠. 이 초기의 배류기들은 주로 2호선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80년 후반에 엄청난 배류기가 생겨납니다. 이 기간에는 저도 배류기 공사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기술 인력은 아니고 심부름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참여한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 수량은 누계입니다. 1990년까지의 배류기 51대 중에는 선택 배류기가 2배 정도 많죠? 1980년 후반에는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이 개통되기 시작한 시기라서 배류기도 함께 늘었던 것 같고요. 지하철에 의한 간섭 영향이 있기는 했겠지만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거의 하지 않고 정유기로는 방식이 안 되니까 배류기를 설치한 겁니다. 사실 이 시기에는 정유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유기로 안 되니까 배류기를 설치했다기보다는 배류기가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정유기는 해보지도 않고 바로 배류기를 설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1990년 초반에도 계속 배류기는 증가하는데 이 기간에는 선택 배류기는 별로 증가하지 않고 대부분 강제 배류기가 설치가 됩니다. 앞 강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선택 배류기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하철 레일에서 전류를 더 내보내게 하는 강제 배류기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유설 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전에 있던 선택 배류기가 강제 배류기로 전환된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선택 배류기가 4대가 증가한 게 아니고 10대 이상 증가했을 텐데 기존 선택 배류기 중에서 강제 배류기로 전환하는 바람에 순수한 증가는 4대가 된 거죠.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조금 증가를 했는데 선택 배류기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역시 강제 배류기로 전환을 한 겁니다. 2000년 초반에 또다시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 기간에는 선택 배류기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03년까지 서울의 전체 배류기가 100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강제 배류기가 82%입니다. 선택 배류기의 많은 수량이 강제 배류기로 전환이 되었고 신규로 설치하는 배류기는 대부분 강제 배류기로 설치한 것이죠. 그 이후에도 배류기가 증가를 했을 텐데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하기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류기가 필요 없어서 철거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1990년 이후에 건설한 5호선부터는 지하철 레일의 절연이 아주 좋아서 선택 배류기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유설 전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철이 있으면 배류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배류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고요. 지방 대도시의 경우에도 1990년 이후로 건설된 지하철은 대부분 배류기가 없어도 되거나 선택 배류기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980년 후반과 1990년 초반에 왜 이렇게 배류기가 많이 생겼는지 이해가 가시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배관의 방식이 안 되니까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바로 배류기를 설치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하 배관을 본격적으로 설치한 게 1970년 후반부터입니다. 이때 전기 방식이 도입이 되기는 했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지하 배관에 전기 방식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았죠. 1980년대에 와서 일부 가스 배관에 전기 방식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희생양극법이었습니다. 사실은 희생양극법으로도 충분히 방식이 되어야 하지만 이 시기는 절연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관의 피복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배관 시공 품질도 요즘과 비교하면 사실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배관들의 방식을 하려고 하니 잘 될 리가 없었고요. 이 상태에서 강제 배류기를 조금 무분별하게 설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치한 배류기들을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제 배류기가 없는 상태의 순수한 지하철 누설 전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누설 전류로 인한 간섭을 확인하기도 전인 1980년 중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이미 많은 강제 배류기가 있었고 이 배류기들로 인해 상당한 양의 인위적인 누설 전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지하철 간섭을 조사한 회사들은 다른 배관의 강제 배류기로 인한 누설 전류가 원래의 지하철 누설 전류로 알게 되고 이 많은 누설 전류를 해결하려면 역시 강제 배류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강제 배류기를 모두 없애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으면 최소한 강제 배류기를 모두 꺼놓은 상태에서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배관의 강제 배류기만 끄는 게 아니고 모든 배관의 강제 배류기를 함께 꺼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강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